그러니까 조국 지지율이 이른바 개혁신당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지율보다도 조금 낮다. 2배 정도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죠, 개혁신당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조국 신당이 적어도 두세 석, 많게는 한 이 연동형에서 세네 석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양당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많은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하면 조금 비교 우위를 가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다른 이유보다는 뭐 공천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공천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불거졌던 것이 민주당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이 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대체로 유지되거나 올라간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좀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지난주는 민주당이 좀 오른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간 결과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앞지르거나 이러지는 못했기 때문에 바로 공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을 텐데 각 당이 뭐 결집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체로 50대를 보거나 충청권을 본다면은 이런 결과가 공천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영 센터장님, 네. 총선 지금 50일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초접전 상황이 됐습니다. 남은 기간 각 당의 지지율 몇 번 요동칠 듯도 하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원래 선거가 임박해지면 정당 지지율 변화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잘 많지는 않습니다. 모른 무응답층이 선거가 다가오면서 의사 표출을 하기 때문에 각 당의 정당 지지율이 조금씩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한데요. 최근의 변화가 약간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은 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성 정당을 만드는 국면에서 1당과 2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정도 고조되어서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가 하나의 요인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혁신당 또는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또는 조국신당 등 신당들이 창당되고 있는데 이 정당들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기성 정당에 얼마나 부정적 타격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각 정당의 주요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 수장님, MBS 조사를 보면 네. 무당층이 24%로 줄었습니다. 무당층의 지지율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양대 정당 쪽으로 다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관망하는 무당층도 있습니다. 이 MBS 조사의 조사 시점에 중간에 결렬되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빅텐트 무산, 그렇게 되면 뭐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양대 정당으로 돌아가겠네라는 인식 자체가 또 있을 테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빅텐트가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에 대한 아직 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다시 양대 정당으로 가면서 어느 신당 쪽에 무게를 실어줄지 뭐 조국 신당도 나온다고 하고 송영길 신당도 나온다고 그러고 뭐 위성 정당도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망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당층은 3분의 1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네. 3분의 1은 기존 정당, 양대 정당으로 하고 그다음에 3분의 1은 새롭게 탄생하는 정당 그리고 3분의 1은 투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3분의 1 법칙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센터장님,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합당을 철회했습니다. 합당 파기 여파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네, 지금 보게 되면 초반에 비해서 개혁신당의 정당 지지율은 뭐 절반 정도, 지금 한 3% 정도로 이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초반의 위력에 비해서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당들이 사실 신당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은 신당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긴 한데 전체의 합이 10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당들이 쪼개지게 되면 지지율 분산돼서 나눠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파이는 일정한 데 비해서 본인들이 얻는 정당 지지율은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 이제 주목도를 높일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에 비해서는 개혁신당 등에서 약간의 다소간 이제 개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공관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합류는 향후 개혁신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일단 그 자체보다는 실제 어떠한 이제 인물들이 새롭게 들어오느냐가 주목이 될 텐데요. 그래서 기성 정당의 불신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신당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내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주목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어쨌든 언론 주목도가 매우 이제 높은 이제 인물이기 때문에 양당에 가려서 보여지지 않던 개혁신당 등 신당의 움직임이
김종인 공관위원장의 출연으로 그 메시지가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이런저런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천 문제가 향후 총선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절반 이상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다수당이냐 가반을 결정짓는데 이 공천 결과가 얼마나 파장이 커지느냐 아니면 최소화되고 다독거려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거의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가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른바 서울 지역에서 한 후보의 여성 폄하 발언, 미국 국무부 장관 라이스 장관에 대한 폄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또 한명숙 총리의 또 이 관계자 또 누군가를 공천하는 그것이 파장이 커지면서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의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를 이끄는 또 이유가 됐거든요. 2016년은 또 반대의 경우입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또 옥새 들고 나르샤 이른바 유승민 배제 이런 상황, 이른바 친박 또 반박 나누기 이런 식으로 또 공천에 결정적인 영향을 선거 결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천만 잘하면 130석, 140석까지 갑니다. 또 공천 잘못하면 뭐가 문제 생기냐면 중도층, 수도권, 2030 MZ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지지층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공천을 잘하는 것이 사실상 선거에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윤희호 센터장님, 국민의힘 민주당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제3지대 또는 무소속 출마 움직임이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전체 판세 구도에 영향을 주려면 대규모로 탈당해서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될 텐데요. 사실 그 가능성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 요인은 될 수 있을 텐데요. 뭐냐 하면 지금 영남과 호남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경쟁 구도로 치러지지 않고 사실상 영남에서는 보수 정당이 또 호남에서는 진보 정당, 민주당이 뭐 거의 유일하게 이제 당선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별다른 이제 경쟁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제 주요 정당에서 탈당한 또는 이제 나온 이탈한 의원들이 영남과 호남에서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영남과 호남의 지역에 국지적으로 개별 지역의 당선을 바꾸는 그런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 구도 수도권까지 영향을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꼴에서는 조국신당 지지율이 개혁신당 지지율을 2배가량 압도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라고 조국신당 관련해서 사실 유사한 형태인데요. 5%가 넘었고 그 이제 3석을 얻게 됐거든요. 예, 뭐 그런데 그 이상 얻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조사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할 수 있는 득표율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제 가능성들을 여러 지표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고정 지지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준의 의미 있는 성과를 득표를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사실은 이제 그것이 더 많은 득표로 갈지 좀 줄어들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지지층들이 친문과 친명 성향의 지지층들은 사실 약간 구분되어 있을 수 있고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친문 성향의 지지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향후 공천 과정 등에서 갈등이 더 고조화되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친문적 성향을 가진 이제 지지층들이 조국 신당에 대한 이동 현상들이 더 나타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조국 신당의 파괴력 여부는 향후 민주당이 공천 자금들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이런 여부 등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짧게만 이 부분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이 꽃에서 조사한 이 캐티 조사, AR에서 조사 말고 캐티 조사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국 지지율이 이른바 개혁신당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지율보다도 조금 낮다. 2배 정도 그러니까요. 나오죠, 개혁신당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조국 신당이 적어도 2~3석, 많게는 한 이 연동형에서 3~4석까지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 말고 캐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이건 지금 ARS입니다. 캐티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캐티 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이 24.7, 국민의힘이 28.3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국 신당이 등장했을 때 가져가는
그 민주당에 대한 타격, 지역구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막아내느냐, 네. 좀 구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도 또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수가 있겠죠.